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결정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큰 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오랜 시간 걸려서 나온 결정인데요.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대법원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리라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사실 무죄 판결을 여러 번 났었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한 번 인정되지 않았는데 양심적이라는 말이 또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영어는 사실 자신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에 충실한, 성실한 뭐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가고 그래서 양심이란 말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양심할 때 양은 착하다, 선하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반발심을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용어 때문에. 뭐가 양심적이라는 거냐 군대 안 가는 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만난 적이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그 단어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더 양심적이거나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선량하다고 하고는 사실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 애초의 개념은. 권투 선수 알리가 있죠. 유명한 이 사례로 가장 유명한 사례일 거예요. 알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셈인데 알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자기의 적은 백인이다. 인종차별 때문에. 백인이지 베트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착하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심의 결정, 그리고 자기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는 뭐 비전향 잠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향한다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30년, 40년 감옥에 있었죠. 그분들이 한 게 양심적 거부예요. 그러니까 양심적 전향 거부를 한 거죠. 그게 그분들이 뭐 착해서 거부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한 건데 이것과 완전히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 단어가 양심이어서 이제 뭐랄까 우리 뉘앙스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단시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회적 거부감을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병역 문제가 민감한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하나의 운동으로서는 자꾸 오해를 주는 면들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 신념을 따르겠다. 국가가 그런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그 문제죠. 예. 네,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현재 대체복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도 처음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 기록을 보면 로마 시대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있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목을 쳤어요. 예. 그런데도 안 가는 거죠. 나치 최근에 들어서는 뭐 20세기 들어서는 나치 독일에서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있는데 신부한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카톨릭 정신이 맞다. 근데 신부조차도 무서운 거죠. 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무병을 시켜달라고 해요. 총을 안 들고. 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요즘 말로 하면 대체복무죠. 예. 근데 이제 뭐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나치가 단두대에 올려서 참수시켜버렸고 미국도 태평양 전쟁 때 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 소위 총을 들지 않겠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나왔어요. 그때는 미국도 진병제였기 때문에 그때 감옥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그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유명한 그 사례가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핵소 고지라고 영화 자체도 재밌는데 그 데스먼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성만 생각나고 데스먼드라는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데스먼드 사람이 자기는 집총 안 하겠다. 대신 의무병을 보내달라. 물론 또 감옥 갔습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제 결국은 군사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의무병으로 가요. 의무병으로 가는데 의무병으로 간 것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의무명으로 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의무명으로 가거나 아예 감옥을 가거나. 근데 거기서 그 총은 들지 않았지만은 그 전장을 해주면서 수많은 병사를 구해요. 자기가 더 위험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용감한 훈장도 받은 사례죠. 그러니까 이게 비겁하거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상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전장에서는 실제로는 누구보다 용감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은 아주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매우 엄격히 하고, 왜냐하면 가짜 신자가 병역 면탈 수단을 삼지 못하게, 그리고 병역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체 네, 현재 복무에 2배의 기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3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복무 강도를 정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공동체와 다를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엄격하게. 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저는 굉장히 용감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자, 이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예. 많은 논란의 출발은 양심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소식이 오늘 아침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썼는데요. 미중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서 좋은 논의를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막판에 짠 나타나서 자신이 그 긴장을 한 번에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고, 북한과 관계도 그랬죠. 예. 뭐 핵전쟁 얘기 계속 하다가 자신이 해결하는. 그러니까 네, 지난해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정말 네. 달랐습니다. G20도 이제 선거 이제 4일 남은 시점에서 11월 6일인데요. 본인이 한 번에 긴장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던 뭐 협상수라고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프로레슬링에도 출연을 했고, 네, 유명한 리얼리티 쇼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엔터테이너 감각에 투비 컨티뉴도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내는. 네, 그러니까 그 유행어까지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해고됐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게 결합된 자신만의 어떤 룰 아닌가. 예. 이 방식으로 성공해 왔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잘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올려버려서요. 중국 언론도 황급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중국을 마치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뭐 그런 아주 의지가. 센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중국과의 갈등도. 예. 물론 이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긴장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화해 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예. 갑자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를 먼저 다뤘고, 다음은요. 네, 청와대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야기인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열려 있다라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기 답방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반도 문제가 그동안 항상 미국 시간표에 종속돼 왔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남과 북이 미국이 만약에 지체한다면 우리가 한 발자국씩 먼저 앞서가겠다, 이끌고 가겠다 하는 그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답방, 방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북 입장에서 방남이 되는데,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 결단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제 연내에 오게 된다면, 예,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남북 간의 그 어떤 만남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네, 있죠. 최초거든요. 예, 최초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다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판문점을 살짝 넘어왔을 때만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큰 반향이었는데 대단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루어진다면. 뭐 근데 이제 남과 북의 정상은 그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 조기 답방이 확실하다고 계속 말하는 걸 보면 미국은 내년으로 연기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11월은 이제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네,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네.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크리스마스 즈음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예상을 해보는데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12월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에 적대 세력들이 북한을 굴복시키려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라 사정이 어렵다면서 북한식 발전 속도를 과시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북한은 대외적인 입장 정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잠수합니다. 원래 답이 없어요. 답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답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기간이 꽤 오래 됐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한 20여일 가까이 나타나지 않고 네,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다시 공개 활동을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폼페이오 장관도 어떻게 협상하겠다 일정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9일에 뉴욕에서 만나겠다라는 네. 건데요. 그동안 물밑 대화가 있었고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그런 뉴스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2019년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면서 국회가 예산심사에서 협조해달라라는 뜻인데요. 정부는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정운영의 두 축을 이렇게 밝혔는데 포용국가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깐 핵심적인 대목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뭐 연설은 30분 이상 있었는데 핵심은 이 두 줄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정연설하는 게 이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가 설명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계획을 밝히는 거죠. 돈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안을 통과해달라라는 건데요. 예. 물론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죠. 예. 늘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 핵심은 이제 포용 국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부분인데 한반도 평화 이야기는 오래 했으니까 포용 국가라는 게 이제 생소한 용어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국가 모델을 포용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 함께 성장하자 뭐 이런 기조인데 북유럽 모델에 가깝습니다. 북유럽 복지 국가 모델에 이 모델을 설명한 책이 이미 있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구상 포용 국가라고 두꺼운 책이 있어요.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읽어보셨나요? 예. 조금 이따 말았어야만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하는 11명의 학자들이 2016년 대선 전에 한 거예요. 그때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국가 모델을 만들 것인가 논의한 건데 이 책에 지금 정책 기조 전부 다 들어있어요. 예. 이걸 읽어보면 재미는 없어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 책의 모든 개념이 다 담겨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했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서 포용 국가라고 불렀어요. 예, 그 국가 모델을 보시면 알 수 있다. 자, 다음은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삼성은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에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 산업 가치를 6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해서 장부에 반영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합병 비율 논란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체가 어려운 이슈이긴 하거든요. 예, 그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그 쟁점이 회계 기준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걸 이제 금감원에서는 뻥튀기다, 분식회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증선위에 가 있죠. 네. 증선위가 첫 번째 회의에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문건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잠시 후 저희가 3부에서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삼성은 그동안 그 회계 기준을 바꾼 이유가 외부의 회사가 바이오젠이죠, 미국. 외부의 회사가 콜옵션 내용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삼성이 의도를 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갑자기 경영상 위기에 빠져서 그랬다라는 미국 건데요. 바이오젠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설명은 그러니까 삼성이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끌려갔다라는 건데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문건의 핵심은 뭐냐면 문건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삼성이 의도를 가지고 네,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자기들이 바꿨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다르고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해명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지 성격이 뭐냐. 그 성격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승계 문제에 일부러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되는 겁니다. 뻥튀기가. 그런 문구가 나왔다는 건데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여 있어요. 새로운 문건이 나왔고 그게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다. 예. 그 삼성이 의도를 가지고 바꾼 것이 드러났다. 예. 해설은 저희가 3부에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의도가 있으면 분식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지금까지 꽤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정도 더 하고 끝내죠.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당한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은 물론이고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설명회까지 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난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을 때 당시 일본 기업들은 소비자를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배상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네, 법대로 하겠다, 법을 따르겠다라는 예. 것들이었는데요. 배상하겠다고 나섰는데 일본의 아베 정부가 우익들이 그러지 말라고 기업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회사들한테 배상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민간 회사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단히 그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더 적합한 용어가 없나요? 이중적인 게 일본이 이제 그 원폭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개인의 배상 요구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일본은 자국민들한테는 자신이 피해자일 때는 그런 식의 그렇죠. 행동을 취한다라는 자신들이 거죠.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민간인 피해는 직접 배상 요구를 하라고 일본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독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예. 그들이 가해자고 그런데도 우리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 개인이 그런 배상 요구를 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중적이에요. 심지어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도요. 막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예. 보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1910년에 경술국치라고도 하고 저는 입에 합방이라고 붙어있는데 한일 합방, 예, 불법적인 한일 합방.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일본이. 네, 그렇죠. 이번에 심지어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요. 아베 총리가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 일본 우익들은 일관되게 극우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실 아베 정부는 일본 우익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이제 미화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위안부 문제도 다 해결된 것이고 강제징용은 없었고 위안부도 없었고 그리고 일제는 합법이었다. 합법이라는 건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가 원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예. 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코너 왜 안 하냐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국감 때문에 한 달을 쉬셨던 남가요. 우상호 의원, 나경원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아니,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밀린 네. 만남들을 쭉 묶고 서다 보니까 술 마셨다는 네, 저녁 때 이제 밥자리가 계속 생겨서 네. 원래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푸석푸석한 얼굴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방송하다 털지도 모른다고 과음했다는 얘기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토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숫대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국감 기간 동안 방송까지 쉬시면서 크게 한방 하실 줄 알았더니 뉴스도 별로 없더라고요. 두 분에 관해서. 뉴스 많이 중진들이 무슨 나왔는데. 한방 이렇게 하면 또 아이, 초재선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네. 뭐 하셨어요? 방송도 저는- 안 나오고 술도 안 마시고. 아니 국정감사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집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잖아요. 네.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거 고쳐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결론은 그런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보도가 안 돼요. Y 동풍이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잘하는 건 그대로예요, 잘한다. 그대로. 못한다 그래야지. 그대로. 좋지. 그럼 그래서 마이 소득주도 성장 동풍이다, 문제 마이 얘기해볼까요? 동풍. 네. 소득주도 성장은 문제다. 그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제부터. 아니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뭡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가 진작이 돼서 그 소비가 진작된 것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지표를 한번 보세요.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고 그다음에 올해 최악의 고용 지표 제가 한국은행장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아픈 경제 지표 중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지만 가장 아픈 경제 지표가 뭐냐? 역시 고용 지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빠졌는데도 하나도 지금 안 고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시정연설. 똑같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 빈부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양론이 없을 겁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은 자산 소득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재산을 올릴 수는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계속 그 적은 임금을 받는 분들이 그게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좀 막는 방식은 효과를 좀 보고 있죠. 다 인정하는 바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말하면 성장의 주 목적이 있기보다는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데 더 큰 목적이 그러니까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이것이 성장으로 선순환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번에 그 1년 만에 어떻게 임금 한 10만 원, 20만 원 올렸다고 갑자기 성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소득 격차를 줄이면 내수가 살아나서 성장에까지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죠. 네. 우상호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소득주도 자꾸 기다려달라고 너무 그러는데요. 급하셔. 지금 벌써 3, 4분기에 지금 근데 고용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 두 아니고. 가지예요. 네. 고용 문제도 있고 소득 분배도 더 악화됐다는 그래서 거예요.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을 소득을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아니 근데 기다려달라고 잘 기다려? 할 만큼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는 거고요. 그것은 결코 성장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한마디로 뭐냐. 실질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은 우리는 최고잖아요.
그 수출의 사실은 내용을 보세요. 아니 내수가 제 얘기를 위축되면서 끊지 어려운 마시고 거- 잠깐만 끊지 들어보세요. 말라고? 끊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은 맨날 아니, 수출이 좋은 거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일부 종목에서 괜찮은 것뿐이고요. 석유화학이고 반도체고요. 지금 보시면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는 건 동의하실 겁니다. 1, 3분위는 더 나빠지고 4, 5분위만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득 분배율은 더 나빠졌고요. 고용이 나쁜 것은 확실히 지금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가 뭡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씩이나 올린 거 내년에는 이제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 작년 올해에서 54조 했는데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중진 의원님 모셨으니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중진 이거 의원님. 바꿔주십시오. 네, 뭐 어쨌든 그 올해 시정연설 우리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쭉 어제 대통령 신년설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한 만큼 우리 야당에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2가지로 여태까지 대외 경쟁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하고 재정 건전성입니다. 근데 수출이 지금 내용을 보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만 좋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도 몇 년 안에 끝나겠다는 거고요.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혁신 성장에 대해서 규제 혁파에 알맹이는 빠져 있고요. 또 하나 재정 건전성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재정 확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국가 부채 증가한 거를요. 2년 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무리한 재정 확장 정책도 걱정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무리하지가 않고요. 왜 이것이 왜냐하면은 아니 이제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어제 대통령 연설도 있었지만 지난 2해에 세수가 20조가 더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거친 것을 경제 회복에 쓰겠다는 건데 지금 빚을 내서 재정을 확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 거친 세금을 경제 회복을 위해 쓰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아니요. 예산안에 잡은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내년에 복지 예산이 12% 증가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결국은 복지 예산은 지금 늘려놓으면 그 다음에 줄일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늘리면 줄일 수가 없는데 복지는 계속 늘려야 돼요. 아니 복지가 네. 늘려야 되는데 속도가 아니, 문제고 생각해보세요. 속도가 아니라 당장 이런 거. 우상호 올린 의원님 세금 재정이 감당할 만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재부 장관도 그래요. 문재인 정권 내내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잘 보고 하세요. 그다음에 재정 확장을 해서 쓸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 올 연말도 보십시오.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 만든다 하면서 또 돈 쓰는데 뭐 남은 돈 쓰겠다면서 쓰는데 어디에 써요? 그거 차라리 용돈 나눠주세요. 그런 거 만들려면 풀 뽑기. 무슨 소등하기 단기 일자리는 이런 어느 정권이나 단기 일자리 다 급하게 응급 처방을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때 안 했어요? 통계형 일자리 이명박 아닌데 정부 때 다 내용을 했어. 봐보세요. 너무 심하잖아. 아유, 적당히 아니,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돈을 단기 그냥 단기 용돈으로 일자리는 나눠주세요. 그럴 거면 단기 그런 일자리는 식의 응급 처방이 경제 맞아요. 정책은 근데 응급 처방이 그런 식의 필요하잖아요. 지금. 응급 처방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장기적인 전망 자택수 대책도 필요하고 저는 이게 응급 처방도 지금 필요한 겨울 거예요. 되면 실업률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 처방으로 지금 가서 용돈 나눠주는 거 아니 풀 뽑기 그냥 소등하기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풀도 뽑아야지 그럼 풀 알아요. 그거 원래 하던 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상한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저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건 저는 인정하지만 단기 이 일자리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되는 단기 일자리 이유가 자체가 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구조를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예, 또 다른 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사 합의서도 할 말 많으시잖아요. 9.19 군사 합의서.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 괜히 나중에 욕 먹어요. 군사 합의서 쪽으로 넘어가 볼까? 비준. 말짱합니다. 정말. 평양선언 네. 비준 군사 합의서. 이것도 큰 덩어리 한 주제. 저는 이거는 정말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 고향이 그 접경 지역
강원도 철원 출신이라서 네. 그런지 상당히 이제 감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대개 다 요 지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비머지장 지대, 그 다음에 NLL 인근 서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연평 해전이나 또 판문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도끼 만행 사건이나 또 지난번에 북한 병사가 넘어올 쯤에 판문점 안에서 총격이 오간다거나 이런 게 다 이 바로 이 완충지대에서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군사 합의서를 맺어서 이 완충구역에서 완전히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없앤 것,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평화 정착을 위한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다. 저는 이 군사 합의서 문제는 비준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충돌의 위험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지금 접경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정말 환호성 지르고 있거든요. 비준 문제도 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야당도 칭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군사 긴장의 완화냐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신뢰를 쌓는 거, 긴축을 하고 정말 서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거는요. 뭐냐? 이 군비 감축하고 나서 서로 그래 너희들 와서 마음대로 우리 거 봐. 우리가 진짜 긴장 완화를 하고 있는지. 왜냐?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 뭐야? 그래서 군사 긴축을 할 때 그 모범이 되는 협약이 헬싱키 협약입니다. 뭐냐? 긴축은 하되 정찰기는 마음대로 뛰어서 서로 봐라. 진짜 제대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뭐 다 빼재요. 쟤네는 160개 있는 GP 중에서 11개 없애고 그때 분명히 우상호 의원님이 동률로 없앤다 그랬는데요. 동수로 없앴습니다. 우린 60개 있는 것 중에서 11개 없앴습니다. 이게 진짜 공평한 그리고 비례적인 긴장 완화일까요? 그러고 나서 뭐는 없애요. 다 없애고 나서 정찰기는 절대 못 띄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저는 정찰기는 일단 그동안도요. 우리가 북쪽까지 넘어가서 정찰기를 띄운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일단 인공위성으로 다 여기서 들여다보고 해서 있어요. 볼 수 제가 있었는데 국방위 못 할 때 보게 하잖아요. 봤는데요. 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인공위성이에요. 자, 인공위성이 정찰위성에서요. 아니요. 5cm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찰기를 아니, 띄운다는 것은 저 그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비밀 자료를 반발했잖아요. 받으니까요. 예? 미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반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는 일단 유엔사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사실은요. 안 지금 들어서 이게 지금 들이대니까 아니 잘 보세요. 원래 일단은 원래 저는 이게요. 긴장 완화에 아니, 제가 있어서 무슨 아니, 헬싱키 좀 협약- 불리해 보이면 막 말을 막더라고. 아니 헬싱키 협약 아니 자 그거 보세요. 동의 안 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휴전 맞다는 협정할 거? 때요. 휴전 협정의 내용이 바로 이 완충 지역에서는 비무장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양쪽이 끊임없이 무기를 반입해서 이 안이 가장 화약고가 됐던 거예요. 이걸 다시 휴전 협정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서로가 어겼던 것을 지키도록 군사적 완충 지역은 전쟁이 유엔사가 왜 이걸 통과합니까? 양쪽 군대가 싸우지 않게 하려고 유엔사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들여다보게 이게 지금 해주셔야지, 이제 들여다보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군사적 우발 충돌 가능성을 없애면 우리가 남과 북이 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충격이 오가면 싸해지잖아요. 이걸 막아가는 것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찰기를 띄워야 되는 게 핵심입니까? 그렇죠. 정찰기만 들여다보게 띄우면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정찰기도- NLL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NLL 북한 문제가 정찰기도 남쪽에 있고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신뢰 비행기가 남쪽에 넘어게 완화하면 해줘야 된다고요? 아니 절대 안 정찰기를 돼요, 그건. 원래 띄게 하는 뜰 수 있었던 부분을 띄우게 해야 아니 되는데 못 완충구역에서만 안 띄우는 거예요. 아니 50km인가 뭐 이게요. 해서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다음에 몰라서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정찰 자산이요. 적어도 지상에 한 10,000피트 올라가잖아요. 한 7,000피트. 그러면은 거기서요. 100km도 봐요. 요 원충 지역 안에 정찰기를 안 띄운다는 건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정찰을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첩보 위성과 이 정찰기에 보려면 거의 더 근접해서 뛰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헬싱키 협약에 동의하십니까? 안 아니 지금 하십니까?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비준 문제예요. 비준 문제. 비준 문제도 또 문제인 거예요. 아까 긴장 완화 부분도 지금 방법이 틀렸다. NLL 문제와 정찰 문제가 있고요. 아니, 방법이 뭐가 틀렸어요? 일단 서로 동률로 하지 충돌할- 않았고요. 두 번째, 그다음 비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이 국가 안보 국민에게 중요한 권리 의무 재정 부담이 되는 걸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게다가 판문점 선언은 갖다 놓으시고 또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아니 안 해줄 거면서 아유, 아니 근데 문재인 웃긴 게 대통령 지금 이렇게 이거에 보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 완전히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나는데 자 이 선언을 비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준 안 해주겠다. 그래서 국가행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니까 너네 왜 국회 비준 안 받냐? 이건 너무 모순된 거 아니에요? 아니, 판문점 선언 아니 그 어떤 거는 비준을 그럼 판문점 선언은 국회로 보내면 해줘요? 비준 해줘요? 아니 따져 보자고요. 아니, 그게 비준 군사합의서를- 대상인지부터 해서 따져 보자고요. 아니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 따져 정도는 보자고요. 유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모르시냐고. 아니 따져 그러니까 보자고요. 제가 볼 때 따져 보자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저는 비준해 달라 그러면 안 해주고. 그래서 비준을 안 받으면 비준을 왜 안 받았냐고 욕하고 이런 거는요 너무 정략적인 야당의 태도야. 정략적인 나도 야당 야당의 해봤지만 태도가 아니라 얼굴이 흥건해서 난 그런 말은 못해. 이걸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법적 될 거 아니에요, 구속력이 일관성이. 있게 하는 것은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모두 비준 받지 말라든가 모두 비준 받으라든가. 예? 아 국회로 비준 저 하니까 아이 그런 선언이 그러니까 무슨 합의서로만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이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이 조약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비준을 하십니까? 조약이 무슨 아니라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나는 아니, 내가 지금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말을 잘 못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달라고 보냈을 때 태도가 너무 달라지니까 아니, 어안이 벙벙해지.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해드릴 선언은 수가 그러면은 없어요. 비준하실 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아, 어차피 비준 안 해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 뭐냐 이거 군사합의서를 우리가 국회에 보내놓으면 해왔으니까 무조건 이거 내놔라. 이건 무조건 유효하다는데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기에는 국민에게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이고 저는 이 국민의 사안이요. 의무와 권리에 어떤 사안이 를 비준 발생하게 아니, 되는 이거예요. 거고 국가 안보에 아니, 대한 저는요, 거예요. 나 의원님 근데 이렇게 이거를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냥 약속하고 뭐 그냥 선언처럼 해오는 정도로 맞춰야지 이걸 법적 기속력이 있게 못 거치게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판문점 선언이 말도 안 되는 선언인데 그걸 어떻게 비준 동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선언이? 네. 왜 말이 안 되는 선언? 저는 왜 안 되느냐. 네. 보세요. 우리가 비핵화는 그냥 말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비핵화가 된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된 아니,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선언의 비준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하는 입장을 정하는 것. 나는 나경원 의원이 반대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야당이 아니라 제 저는 말씀 국가를 들어보세요. 생각하는 근데 겁니다. 어떤 사안이 국회 비준 사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찬반과 다르게 또 다른 입장이에요. 근데 판문점 선언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다가 군사합의서는 왜 니네끼리 마음대로 비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의 모순성이 안 느껴지세요? 많은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어떤 거는 비준을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떤 건 비준을 안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왜 국회로 제가 가져와라고 설명할게요. 그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 사항이에요? 아니 비준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아니 결국 군사합의서가 뭐냐, 그러면 그것을 나경원 의원님 입장은 국무회의 통과 사항이 아니라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니, 딴 정도면 분들은 국회 사항이라고 아니 그러는데? 국회 사항인데 국회 비준 사항에 그런 정도 의무를 지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모두 잘못된 사항이고 그냥 선언으로 하세요. 선언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자 이것도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당내 얘기 하나씩만 해볼까요? 태극기 부대 포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에서도 그리고 저희 당 이야기는 왜 맨날 우리 얘기만 하자고 싸움 붙이지 마세요.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제도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요. 이 국정이 많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야당 얘기 듣고 고쳐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분란할 때가 아니라 저는 우리 당은 모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북한은- 부대는요. 아니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여러 종류예요. 제가 그 그래서- 동상호 의원한테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연일 자유한국당과 야당에서는 비판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태극기 부대 문제는 그러면 저는 우파가 모두 통합해서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한번 태극기 냈으면 부대도 좋겠다. 끌어안아야 된다. 네, 네. 저는 근데 모두 저는 저 방식 통합하자는 이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의총 제가 한국당 의총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게
안보에 있어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소위 말하면 일종의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우적 수구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좀 중도적인 스탠스가 좋겠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 중에서 아주 지나치게 극우적인 이런 그룹까지 다 우파니까 통합하자. 그거는 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합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분들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 못 봤어요. 우리가 우리 당에서는요 극주화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우리는 다 우리 참여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문 아닌 사람들 다 나간 거죠 뭐. 아니 그건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념적 프리즘으로 보면 이건 내가 조언이에요. 나중에 당 대표 되실 분이니까. 근데 이게 모든 걸 한 군데에 놓고 용광로를 만들겠다는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여도 그게 가장 분열적인 얘기예요. 잠깐만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뭐 노코멘트입니다. 하시나 봅니다. 새벽까지 술 드실 때는 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 뭐 임종석 비서실장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난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기 왜 비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북 야당에서는 뭐 저 비건 오셔서 뭐 내가 보니까 아니 그분이 보자 그런 건데 뭐 그럼 안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임 실장이 너무 전국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임 실장의 말씀에 너무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것으로 비서실장인데. 보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장관과 의논하는 총리가 네. 없는 당대표 거죠. 언제 출마 선언하십니까? 맞아요? 출마하시는 거? 저는 뭐 저 출마하신다고 보죠. 네. 그런가 봅니다. 아마- 이상호, 나경원은 이제 뭐야?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규 선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서 꽁지 TV인가요? 네, 꽁병지 TV입니다. 꽁병지 TV군요. 꽁병지 TV. 이 구독자도 꽤 많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7만 구독자 넘어서고 있습니다. 축구 유튜브 중에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일반 축구를 통해서 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축구 선수 출신들이 하는 경우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일찍 뛰어드셨네요, 여기에.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으신데 일찍 뛰어드셨어요. 예, 최영수 이제 감독이죠. 네. 예, 백수 시절에 저희 방송 몇 번 나오셨는데. 네, 요즘 많이 바빠요. 팀을 살려야 되니까 더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살릴 수 있을까요? 최영석 감독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라면 예. 충분히 이제 살아남고 예. 아마 2019 시즌부터는 예. 아마 FC 서울의 그 비상을 또 예. 전성기를 다시 네, 또 돌아갑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감독입니다. 지도력이 있긴 있습니까? 그럼요. 말은 대단했죠. 굉장히 재밌게 재치 있게 하시는데 지도력도 있어요. 네, 축구도 재밌게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곧 결론이 나겠죠.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이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경찰 대학 소속이죠. 그렇죠. 의무 예. 경찰 소속이 내에 있는 이제 병력 의무를 네. 이제 이행하고 있는 축구 선수 팀이죠. 예.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중에 병역 의무를 이걸로 이행하는 선수들인데 이게 왜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의무 경찰이 2023년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의무 경찰이 없어지는데. 의무 경찰은 2023년에 없어지기로 돼 있고. 네. 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존속되고 난 이후에 이제 몇 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예. 프로축구 연맹하고 아산시하고 경찰청하고 예. 협의를 통해서 이제 단계적 이제 그 축소를 하면서 2022년 정도 되면 네. 팀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갔었는데.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의무 경찰 의경 제도가 2023년에 없어지기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의경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축구단도 그러면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결국 뭐 2023년이나 그 전에 맞춰서 네. 해산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런데 2018년 9월 달에 올해 일방적 독단적으로 예. 이제 선수 수급을 중단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단계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네. 기존에 가 있던 선수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선수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또 그 아산 경찰청 축구팀은 한 팀이 아니고 예. 또 속해 있는 또 리그가 있잖아요. K2 프로 축구단 리그가 K2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예. 그 리그 자체도 파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리그 우승팀인데 팀이 사실상 팀으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2023년까지 의경 제도가 폐지되니까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당연하고 네. 그리고 그 소속의 축구 단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선수 선발을 다 완전히 중단한 거죠? 그 이유는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통보된 것도 없고요. 그냥 발표해 버린 거예요? 네, 민감용 경찰청장께서 네. 선수 수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일방적 통보를 선수들은 해버렸으니까 그 이전에 몰랐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죠. 그럼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선수 생활하기 위해서 그 병역 의무를 또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네. 그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계획을 대책은 발표됐나요? 대책을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 이상한 결정이네요. 네. 의경이 없어지니까 2023년까지 이제 5년 후죠.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팀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그건 자연스러운데 의경 제도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팀은 올해 갑자기 선수 선발을 안 한다. 네. 그러면 기존 선수들은 어떻게 해라. 네.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대안은 이렇다. 이게 없어요? 전혀 얘기된 게 없습니다. 있는데 모르시는 건 아니고? 전혀요. 만약 그게 있다고 그랬으면 네. K리그 연맹에서 지금 뭐 유지 내지는 네. 그런 것들을 뭐 제고해 달라라든지 네.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전혀 뭐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경찰청에 질의를 했는데도 계획이 발표된 게 없어요? 네, 발표된 게 없습니다. 현재는. 놀래켜 주려고 나중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해주려고? 설마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중단했을까요? 일단은 14명의 선수가 남는데요. 네. 리그에 참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뭐 그렇게 되면 지도자도 없어질 수 있는 그잖아요. 이거는 선수들이 잘못은 없는데 네. 이거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냐 해서 네. 지금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네. 선배들이 나선 거군요. 이렇게 황당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이렇게 또 축구 선수 선배들이 모인 게 네. 전례가 없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정도로 황당했다. 네. 이 현역 선수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선배들한테 간 거군요. 네. 황당한 일은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소년 산하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경찰청에서 이제 뽑는 그 제도에서 자체도 보면 나이가 이제 커트라인이 걸려 있어요. 몇 살 이상부터 경찰청까지 갈 수가 있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상주 상무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나이에 맞는 선수들이 이제 경찰청 가기 위한 이제 우수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선수들은 일반적인 그 이제 선수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 네.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선수들은 잘못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고 의경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이미 예고되어 있던 거긴 한데 그걸 올해 갑자기 다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아니면 그럼 선수들 어떻게 해라 이게 네. 전혀 없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그거는 진짜 계획대로라면 무책임하네요. 그렇죠. 아산 이제 경찰청이 없어지니까 단계적으로 거기에 이제 준비해서 프로축구 연맹과 아산시는 2020년이나 2021년에 시민축구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하. 시간들을 예. 준비를 또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2023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2020년이나 21년까지는 시민구단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래 전환을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예.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고 이상한- 계획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이상한 거죠. 결정이긴 하네요. 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냐고 선수들하고 모아놓고 이렇게 의논하거나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까? 전혀요. 일단은 그거 뭐 진짜 이상한 결정인데. 그 이후로 경찰청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뭐 기자회견을 했거나 뭐 오해가 있었습니다라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발표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프로축구 연맹에서 많은 이제 질의를 보냈지만 예. 계획성이나 통보나 또 갑자기 통보 이제 됐잖아요. 예. 안 한다고. 그게 정당한 이유를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요. 네. 아, 이거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로. 그거 확실히 이상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협회도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했냐라고 경찰청에 문의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없어지기까지는 네. 3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의논을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청도 경찰청 나름의 사정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말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답이 없군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방송까지 나오신 거고. 왜냐하면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의 이제 K2 리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거기 소속팀을 모르는 분도 많아서 크게 이슈화 되기 쉽지 않은 사건이긴 한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이제 계획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그 경찰청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갔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게 되잖아요. 기존 제도에 따라서 본인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제도가 있어서 거기 간 건데. 네. 아하. 그래서 지금 그 프로가 아니라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몇 명이나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300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이나요? 네.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그 결속력이 뛰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로 모인 건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인데 이제 그 축구인들 또 프로축구연맹 또 대한축구협회 각계각청 이제 그 선배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이제 유예 기간 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경찰청에도 저희도 한번 문의를 해보겠고 워낙 답답해서 여기 나오신 거고 나오신 김에 그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에 프로축구 관련해서 시사적인 이슈가 됐던 게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네. 승부조작을 한 게 아니라 승부조작 제안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예. 장하격수 선수가 이 선수가 거절을 하고 신고를 했어요. 네. 이게 거절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첫 이제 설레고요. 네. 거절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네. 이걸 아예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사례는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승부 조작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그 끊임없이 이제 그 승부 조작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했었어요. 네. 이제 그 교육을 했던 이후에 첫 이제 좋은 사례가 나온 거죠. 아, 좋은 사례가. 네. 근데 승부 조작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골키퍼가 사실 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실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예. 제가 이 불이는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처음 이게 승부 조작 문제가 나왔던 게 2010년 전후였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팀에서 제일 노장의 선수였었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사고력이 그래도 좀 뛰어나고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건 사고를 잘 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와일드해 보이니까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네. 겁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있었죠. 네, 그때 한창 많았었죠. 실제로 저거는 승부 조작 같은데라는 물론 최대한 눈치 못 채게 하겠지만 선수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저건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의 경기도 보신 적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예, 의심 사례 같은 경우 있긴 있습니까? 이제 실점을 할 때 보면 선수들은 또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하나 행동을 보면 이해를 하는데 저 선수는 저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인데라고만 생각했었지 나중에 밝혀져서 그때 이제 리플레이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밝혀진 이유고 혹시 경기하다가 저 이상한데 이런 혹은 선수들끼리 저 지난번에 그거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그때는 승부 조작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니까요. 네. 그런 생각 아예 못했습니다. 본인만 못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몇몇 선수는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 대다수는 네. 가담을 하진 않았죠. 사고력이 뛰어나가지고 사고력 얘기하니까 갑자기 히딩크
감독 때 그 하프라인까지 뛰어나온 사고가 생각나네요. 네, 큰 사고 쳤죠. 그 월드컵 때 주전이 못 된 게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건 제 잘못이죠. 네.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지 않았나요? 행로가? 그래서 제가 아마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아무런 그 대책 마련도 없이 혹은 뭐 논의도 없이 선수들 공중에 봉 띄웠느냐. 말 좀 해달라 경찰청에 이런 요구를 하고 네,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대책은 1년 정도만이라도 유예 기간을 달라. 유예 기간을 주시면 네. 이제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결정해보면 어떡하냐. 이게. 남아 있는 선수, 또 가기로 했던 선수, 또 유소년 축구단, 그리고 K2 리그의 그 파행, 이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유예 기간을 주신다라면 유예 기간을 달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찰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고 거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승부 조작의 유혹은 돈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 뭐 스포츠 토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청탁을 하는 그 뭐 장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감독직을 또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또 이제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감독 시켜줄 테니까 해라.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청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에 대한 네. 그걸 또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골키퍼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저희도 관심을 가지겠고요. 오신 김에 골키퍼가 보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굽니까? 최고의 선수 차범근 감독부터 냉정하게 얘기해 보시죠. 차범근 네. 감독부터 지금 손흥민 또는 뭐 박지성, 홍명보. 뭐 기타 등도 많지 않습니까? 수비수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차범근 감독님이 아니셨나. 그러면 차범근 감독은 예외로 하고요. 네. 박지성? 유명세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선배 예우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 저보다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손흥민 선수보다는 선배니까. 네. 근데 박지성 선수예요? 여전히 손흥민 선수보다? 손흥민은 아직도 좀 더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죠. 예를 들자면 네. 박지성이 왜 손흥민보다 뛰어납니까? 박지성은 이제 메뉴에서 트로피도 많이 들어올렸고 네. 그다음에 혼자 잘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이 잘했지만 또 저도- 본인의 그런 역할들도 있지만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일단 손흥민이 이제 박지성을 넘어서려면 예. 이제 무슨 트로피가 필요하다? 챔스 나가서 예. 결정의 역할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네. 월드컵 나가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데 또 공헌을 하고 이런 커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네. 우리가 4강 다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박지성 갔잖아요. 혼자서 간 건 아닌데. 팀이 잘했죠. 그렇지만 일어나서 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개개인의 능력치로 보면 어때요? 박지성 선수의 능력치와 그러니까 그런 성과 말고 아 그러면 박지성은 한 20번째 될 거예요. 너무 박하게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그래요. 그래요? 지성이는 노력파였었고 네. 팀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참 잘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한국 축구에 있어서 그런 멋진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선수였습니다. 타고난 능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위대한 선수가 된 것이다. 정말 노력파였죠. 그렇지만 타고난 능력으로는 역대 20등 정도 되는 것이다. 20등, 20등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타고난 능력으로는 1위가 누굽니까?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천수도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아,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예. 그다음에 고종수, 어. 손흥민도 이제 그 범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아,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손흥민. 그다음에 차범 감독님. 차범근 감독님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압도적 아닌가요? 네, 그렇죠. 허벅지가 그게 사람은 허벅지가 아니잖아요. 뭐 정말 빨라졌고 이제 그 허벅지에 힘에서 스피드가 나왔으니까요. 예. 뭐 당대 최고라고 하셔도 될 만하죠. 골키퍼 최고는 누굽니까? 본인 제외하고. 아 지금 질문이 좋았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 됐는데. 예. 네. 이현세 선배님도 그 시절에는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 이후에는 또 이훈재. 예. 이훈재 선수가 본인하고 실력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좋았죠.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 월드컵 때 주의 못 되신 겁니까? 제가 과한 게 있었죠. 예. 드리블이 좀 과해가지고 예. 네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뛰어납니까?
네, 그렇죠. 시대가 요즘 같았으면 네. 저한테 맞는 축구 그 시대였었는데 좀 아쉽네요. 너무 일찍 시대를 앞서가셔가지고 이번에 월드컵 때 그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노이어? 예? 노이어. 독일 골키퍼. 노이어 말고 독일 말고 우리. 조현우 골키퍼. 네, 조현우 골키퍼. 어때요? 정말 잘하는 선수고 어떤 점에 있어서 골키퍼로서 눈에 띄었어요? 일단 저를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제외하고. 190 정도 되는 키인데 네. 적지 않으면서 크지도 않아요. 네. 골키퍼로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고 네. 아이 저건 나보다 뛰어난데 그런 장면 없었어요? 일단 활동 그 범위가 네. 넓으면서도 공중볼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였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저보다 좋았어요. 공중보 키가 크니까요. 네, 키가 큰 반면에 네. 키가 크게 되면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크로스 올라오는 거를 네. 캐칭하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 키가 커도 그래요? 네, 어.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아 빨리 가서 못 잡으니까. 네. 네. 그런 거를 잘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조현우 선수예요. 그리고 저런 게 있다면서요. 골키퍼는 타고난 능력도 있는데 몸의 능력도 있지만 감도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감적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키워내는 것은 그냥 단번에 키워내는 게 아니고 수천 수만 번의 그 슈팅 장면을 네. 받아내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깨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조현우 선수가 보여줬던 선방 능력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장면들도 한 4-5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깜짝 놀라셨어요? 일단 저거는 쉽지 않은데 그런 선택을 하면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 그 순간적인 선택인데 아까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생각하기 전에 이제 손끝에서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 찰나적인 건데 네. 이는 알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선방 능력이 한 4-5차례 나왔는데 그게 실점을 해도 전혀 문제 없는 장면들이었거든요. 골키퍼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4-5점의 그 실점을 줄였으니까 네. 대단한 선방 능력을 보여줬었죠. 네. 그거는 이제 본인보다 뛰어났다. 네. 본인보다 못한 거는요. 드리블을 못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요산을 저희가 관심 가져보고 지켜보고 가끔 축구 이야기하러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영수 선수는 아직 감독님은 다시 감독님이 되셔가지고 네. 나오기 힘드실 것 같고 가끔 부탁드립니다. 대타인 거죠. 그렇죠. 대타죠. 네. 아직은 최영수 감독을 넘어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방송으로. 근데 우리 축구계에서는 예. 최영수 감독 재미없는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일 재밌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천수? 예. 뭐 이천수가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요. 이훈재 골키퍼도 재밌다고 하던데. 묵직하죠. 재미는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내내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명지 감독님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전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연속으로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를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과연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문건이 나왔다는데 무슨 문건이 나온 건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모셔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질만 설명해 주세요. 본질.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너무 많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회계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콜옵션도 이해해야 되죠. 그다음에 삼성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뭔지 지분 구조가 어떤지 이것도 이해해야 되죠. 너무 많은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어야 간신히 이해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분식 회계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고의로 했다는 거죠. 일부러 뻥튀기를 회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은 이거는 고의적인 의도적인 분식 회계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의 관계사인 회사 하나가 이름도 헷갈리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서 콜 옵션을 행사해서
자기 덩어리를 챙겨가려고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관계에서로 바뀐 것이고 네. 그럼 회계 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회계 기준이 바뀐 것이다. 결과일 뿐이다. 네네네. 우리 의도는 맞습니다. 없다. 이렇게 예, 설명했단 말이죠. 네, 이때까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나온 문건은 그게 아니라 네. 삼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요거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요게 본질이죠. 예, 예. 그러니까 니네가 의도적으로 분식회계 한 네, 거지. 네, 네. 아, 맞죠? 예.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요약이었습니다. 자, 요게 본질이라면 좀 디테일을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문건의 성격부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한겨레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문서입니다. 네. 좀 비유를 해보자면 공장장님과 제가 계속 이 사건을 뭐 이제 살인 사건에도 비유하고 하는데 일종의 범행 일지, 범행 일기와 비슷한 겁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주 단위로 촘촘하게 작성한 일종의 뭐 작성자의 소회도, 진솔한 소회도 담겨져 있는 일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어려움이 닥쳤다.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이런 일이 되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사실을 적시한 다음에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떤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커다란 난관이 봉착해 있다. 어떤 난관입니까 여기서?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맨 처음에 사실을 적시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문구 그대로입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 시 제1모직 주가의 적정석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6조 9천억으로 평가해버렸다. 네. 예. 이재용 일가에게 유리하게 유의해서 제1모직을 이렇게 고평가하다 보니까 네. 지금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6조 9천억으로 해버렸고 그다음 이제 난감한 상황을 이제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난감한 상황 나옵니다. 네, 콜옵션 행사 가능성 확대로 1조 8천억 원의 부채 및 평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이 예상된다. 아,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불가 상황에 처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거네요. 이제 초반에는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고 네, 그 승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콜옵션 문제가 부상을 하게 되면 이 콜옵션을 반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그렇죠. 완전 자본 잠식이 돼버립니다. 자본 잠식이 됐으니까 그동안 빌린 돈 네, 갚아야 되고 네네.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만기 연장을 안 해주죠. 만기 은행에서. 그렇죠. 네, 니네 망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걸 갚고 새로 빌리려고 해도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상장도 안 된다. 그렇죠. 네. 망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봉착하는 거죠. 이런 이제 위급한 상황이 계속 주 단위로 끊임없이 이제 미전실로 보고되는 그런 문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시 봉착했던 어려움. 예. 아 이거 예. 상장도 안 되고 이거 자본 잠식에다가 이건 돈도 못 빌리고 네. 회사 끝나는 거네. 예. 이런 어려움 처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문건 중에 어느 날 이제 등장하는 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세 가지를 이제 어제자 한겨레에 보도된 겁니다. 세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 세 가지. 예. 첫째,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자. 아 수정하자. 한마디로 한번 과거의 계약서들 한번 바꿔보자, 조작해보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어느 날 등장합니다. 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강계회사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 이제 문제의 회계 처리가 된 방법이죠.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보자.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대로 이게 이제 회계 처리 방법 맞는데 계속적으로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 손실을 한번 최소화해 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손해를 덜 본다고 만들어 보자. 네네네. 그중에 두 번째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손실을 적게 보는 것은 기존에 이미 우리가 합병 시에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시에 삼성 바이오 부분의 가치를 6조 9천억으로 평가를 해버렸는데 네. 이거 이랬다가 우리 욕먹는다. 실제 그런 워딩이 나옵니다. 우리 이러다가 그런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면은 좀 사회적 비난, 그다음에 감리 과정에서 문제될 게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탈락하고, 그다음이 이제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한다. 말이 소급해 수정한다지 이제 조작하자는데, 이거 상대방 회사인 바이오젠이 들어줄 리가 없다. 그렇죠. 첫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탈락하니까 이제 두 번째를 과감하게 이제 결행하게 되는 두 거죠. 번째가 바로 분식회계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문서가 입증하는 바가 뭐냐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네. 본인들이
이 자본 잠식이나 혹은 뭐 차입급 반환이 불가능해진 상황, 예. 신규 차입 불가능해진 상황, 상장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네. 회계 기준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바꾼 다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분식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 손실을 숨기고 예. 뻥튀기를 해버린 거죠. 네. 이거 결정적인 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적이죠. 예. 사실은 뭐 이제 결정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기존에도 이미 여러 차례가 나왔지만 뭐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좀 가슴 아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그 인용문이 나오던데 재판을 해서 삼성을 이긴 적이 과연 있냐. 절대 재판을 들어가면 삼성을 이길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자조적인 그런 이제 나오던데. 이 정도 나왔는데도 증선이가 이거 그럼 분식회계 맞네라고 하지 않고 네. 결론 안 냈잖아요. 그렇죠. 예. 야. 뭐 이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고 뭐 앞으로 또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뭐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어보자. 뭐 이런 증선이는 식으로 했죠.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게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회계사 입장에서 이게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뭐 이제 저희 참여연대 내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한편으로 야 이러니까 더 걱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심판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공을 몰고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리고 태클 걸지 않을까. 거꾸로. 뭐 이런 우려도 들고 과거 뭐 초원복집 사건처럼 결정적인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뭐 움직일 수 없는. 이게 내부 문건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래 보면은 예.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와 같은 이제 인쇄도 되고 뭐 작성자가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됩니다. 예. 확인됩니까? 예. 이건 이제 문건에- 한겨레 이후 보도로 조금 네 확인됩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를 놓고 또 몰아갈까 봐.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예. 문건이 진본만 맞다면 예. 작성자가 내부자가 맞다면 예.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뭐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선이가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안 내면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증선이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불친절한 AS 남가요 두 채널이 섞여 나왔는데 거기 방송 기계에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원래 그렇습니다. 섞여 나옵니다. 두 분이 할 때 김병진 선수 인터뷰 반가운 분들 많았고 그리고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첫 번째 무죄 사건 당사자가 된 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버지도 동생도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생만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적이 있다고 무죄 사건 당사자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제가 잘못 알았고요. 정정합니다. 그리고 51번 버스 탄데 뉴스공장 나옵니다. 좋습니다. 모든 버스와 모든 택시에서 뉴스공장이 흘러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할 텐데 51번 버스라고만 하지 마시고 51번 버스의 기사 어느 분이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이름까지 방송에 태워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경입니다. 빨리빨리 하셔야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만에 네. 간만에 거의 10분 가까이 시간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제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제가 웬 지난주도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좀 고맙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격주로 할게요. 이번 주는 뭡니까? 요즘 MSG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요. MSG. 예, 그래서 MSG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걸 안 넣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하는 것. 그러니까 MSG 유해성, 그렇죠. 지금 과장된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뭐 과학적인 그 결과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 다른 네. 곳의 연구 결과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위해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거의 뭐 과학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거든요. 무슨 뭐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요즘 엉뚱한 게 나와요. 어떤 게 엊그제 뉴스면에 이렇게 득 떴는데 예. MSG를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고. 치매 예방되는 이건 역으로 MSG가 무해가 정도가 좋은 것으로. 아니라네. 예,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좀 너무 나갔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일본의 도토리 대학에서 예. 200명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MSG를 먹여보고 뭐 뇌를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 MSG를 먹은 사람과 먹지 먹은. 않은 사람에서의 치매 발병률 뭐 이런 것을 관찰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도토리 대학에서 사실 이런 게 사실 별 의미 없거든요. 이게 모집단이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한 200명 정도 된대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도토리 대학에서는 MSG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구분해서 관찰하였더니 먹는 사람이 치매 완화 그러니까 혹은 이런 치료에 더 연구들은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보통 다 읽어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MSG 해요. 생산하는 식품회사에서 지원하는 연구 아닙니까 이거? 보통 이제 그렇게들 다 의심들을 하죠. 네. 저도 뭐 그 정도의 의심으로 그런 뉴스라고 보고요. 근데 무해하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국민들도 이제 많이 인식들을 합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거는 좋은 거죠. MSG가 좋다가 아니라 MSG는 우리가 뭐 소금과 설탕처럼 적정량을 사용하는 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뭐 식약처럼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 아, 뭐 그래요? 양 가지고도 뭐 따질 일이 아니다. 근데 설탕이나 소금이나 네. 우리가 유해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음식 맛을 버리죠. 네, 이제 MSG의 많이 먹어서 문제는 좋은 건 없어요 사실은. 고기 빼고. 뭐 유해 무해를 떠나서 네. MSG가 음식 맛을 좋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부호를 하나 붙일 필요는 있어요. 그 MSG를 찍어 먹어보거나 물에 타서 그냥 먹어보면 네. 감칠맛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음식하고 섞였을 때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음식하고 섞였을 때 그러면 설탕도 소금도 음식에 넣었을 때 짜고 달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아미노산은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그 결정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뭐 소, 돼지, 닭 이런 데서 아주 일부 단백질이 분해되어 있는 상태 아미노산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과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것을 실제로 입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지금 제품으로 나오는 것 이것인데 이걸 실제로 혀에 이렇게 묻혀보면 네, 그렇다고 닝닝해요. 닝닝하고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래요. MSG 자체만 바로 그렇죠. 혀에 대보면 그래서 대본적으로 없습니다만. 원래 그 MSG 그러니까 아미노산에 대한 맛의 표현을 이 감칠맛이라고 붙이면 안 되고 닝닝한 맛이라고 붙여야 되는 게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음식에 봐야 돼요. 들어갔을 때 왜 음식 맛에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맛이 그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음식의 맛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예를 들어 돼요. 쓴맛이라든가 좀 튀는 맛을 잡아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MSG를 써본 분들은 그 제 말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재료를 일단 다 넣기는 넣었어요. 네. 뭐 멸치, 뭐 소고기 이런 거 가지고 육수도 내고 뭐 마늘, 고춧가루 막 이런 걸 다 넣었는데 네.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의 맛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렇죠. 이 네. 균형이 안 맞았을 때 근데 이 이걸 MSG가 어떻게 아주 잡지? 기묘하게 그게 조금만 넣는데도 맛이 딱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멸치 맛이 너무 강한데 이거 어떻게 잡지 이럴 때. 그렇죠. 이 균형감을 잡아주는 닝닝한 맛이지 그 자체가 감칠맛을 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MSG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MSG를 판매하기 위해서 붙인 마케팅 용어거든요. 감칠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말로 우마미고 그러니까 그 아지노모토사가 이것을 대중한테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용어의 감칠맛을 우리가 쓰면서 이거는 음식에 넣으면 그냥 맛있어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적정량을 넣어야 되는데 식당에서는 사실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뭐 큰 국자로 그냥
대충 그냥 툭툭 이렇게 집어넣는 일이 오늘의 많거든요. MSG 주제는 지난번 주제가 MSG 유해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면 이번에는 MSG를 너무 많이 넣는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그 너무 많이 넣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그 MSG 제조사가 광고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다 드러나요. MSG 100g으로 소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했습니다.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들어가 있는 그 감칠맛의 성분이 100g 100g에 그 100g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정용 작은 MSG 120g인가 그래요. 뭐 그 양 가지고 소 한 마리에 감칠맛이 있다라는 거죠. 닭 100마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닭 100마리의 감칠맛이 이 MSG 100g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하고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그렇죠. 마케팅을 이 하네요. 마케팅은 굉장히 뭐 괜찮은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네.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거라 그러면 종이 재활용 얘기할 때 폐지 얘기할 때 나무를 몇 그루 구합니다. 뭐 그런 거 그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접근한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자 그 MSG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감칠맛의 성분, 제가 이야기하는 닝닝한 맛 그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식당의 주방에서 보면 그 양을 그러니까 소 몇 마리씩 뭐 짬뽕이나 짜장면 이런데 뭐 소 몇 마리씩 이렇게 뭐 벅벅 집어 넣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유해하진 않지만 식당 제발 너무 많이 넣진 말라. 그렇죠. 그 많이 말씀이시군요. 넣는 거. 그리고 그 가정에서 쓸 때도 어느 정도 양을 넣어야 되는지 이게 제품에 표시가 없어요. 그거야 개인의 식성하고 관련된 일이라 아니, 그렇지 표시할 않습니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소금이나 네. 설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게 되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해서 그 양에 대한 조절이 자동으로 우리 감각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끝나가네요. 저 MSG는 현준 그 한교일 정확하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맛을 저는 감지하는 월요일날 능력이 뵙겠습니다. 우리 안녕. 혀에 없어요. 그래서